남들이 하는 말들, 뭐 남들이 하는 생각, 사실 진짜 나만큼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손날의 발랄해. 선생님, 아이들 왜 이렇게 공부 안 해요? 왜 집에 들어오면 책 한 번 안 펴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 어른들도 밖에서 하루 종일 떼굴떼굴 구르다가 집에 들어가서 손가락 깜짝하기 싫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핸드폰 한 번 줬다 그러면 1시간 그냥 가잖아요. 합리화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편하게 생각하신 학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나 본전 못 찾았어. 어떡하면 좋아. 본전 하시는데, 어머님,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9시 조금은 늦게 나올 수 있는 매몰 비용이라 생각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원래 본전 생각하면 게임이 안 돼요. 골프 레슨도 본전 못 찾았어. 정말이야. 돈 엄청 들었어. 주식도 완전 푸르딩딩하고 난리. 생각난 김에 지금 주식 쳐다보고 있어요. 속상하고 말을 못해요. 저 근데 연남동에서 네일 했는데, 저 네일 아트 했어요. 예쁘죠? 짜라란. 왜 아이들이 잘하면서 어머님들은 칭찬에 인색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 아빠들은 너무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근데 고등학생이 될수록 칭찬에 박해져요. 정말이에요.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는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6년 전에 어떤 남학생을 지도했는데, 그 남학생이 저한테 정말 나중에 참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왜 이렇게 칭찬 안 하세요? 저 선생님 칭찬 받으려고 일주일 내내 노력했는데 선생님 칭찬 한마디 듣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걔 너무 잘하는 아이였고, 제가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말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정확하게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반성했죠. 엄마 아빠의 칭찬 한마디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아프고 노력하고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언제는 또 엄청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을 하고,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플랜 A, B를 제시했는데 끊으면서, 선생님 근데 우리 애 영어 선생님도 1등급 받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2등급 받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어머님, 제가 제 수업을 들으면 100점 맞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들렸다면 잘못된 건데요. 저는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출중한 아이는 100점 맞습니다 라고 할 이유는 있지만, 내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100점 맞는다? 그렇게 리스키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어머님은 수학쌤과 영어쌤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수학쌤은요, 원인과 결과를 딱 이야기하고 5분 만에 상담이 끝난대요. 아니요 어머님, 아이가 숙제 안 해서예요. 아니요 어머님, 아이가 복습을 안 해서예요. 이렇게 하고 딱 끊으신대요. 근데 영어쌤은 정말요? 하고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분 만에 상담이 끝나는가 하면 저희랑 전화하면 30분, 1시간은 그냥 가는 거죠. 아이들이요, 자기 방어를 할 때도 있어요. 엄마, 나 아무래도 학원이 이상한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학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나 좀 쉬운 것 같아. 너무 그럴싸하게 들리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들이 퇴원을 하고 학원에 들어오고 이 궤도를 사실 이미 많이 지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 퇴원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없어요. 저는 이미 그 궤도를 지났습니다. 약간 오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 드리면, 아이들이 뭔가 자기 방어를 하면서 하는 말들은 어른에게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꼭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 엄마들도 유형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두 어머님의 입장을 들었는데, 학원에서 제발 연락을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학원에서 숙제를 했네, 안 했네, 지각을 했네, 어디 있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것 때문에 학원에 돈을 지불한 거래요. 선생님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집에 자꾸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을 때 이 문제가 반복되면서 엄마도 아이도 지쳐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냐?
엄마 근데 있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새 마음 새 뜻으로 학원을 바꿔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동만 1년을 하는 거예요. 마음 못 붙여 떠나, 마음 못 붙여 떠나.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하기 싫어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님은 선생님 일거수일투족 다 얘기해주세요. 숙제 안 하면 다 얘기해주시고, 문법에서 몇 개 이상 틀리면 다 얘기해주시고, 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퍼포먼스 다 얘기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학원은 상대적으로 그런 피드백 안 하는 학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일일이 아이를 전부 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했을 때 롱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원을 딱 하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추적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희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그럼 80% 이상이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요, 요즘 엄청 조심하는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혹시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제가 사실은 애들한테 최근에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뭐라 했냐면, 수업 시간 계속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저 때는요, 기침도 되게 약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것조차도 수업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왔고, 그리고 수업 중에 가고 싶어도 참고 정말 못 참을 때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막 손 들고 막 미국처럼 갔다 와. 그럼 기본 중에 기본이다. 방광 조절 못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무튼 웃기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제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주말에 작업을 하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집중하기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집중하면 아웃풋을 빨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한 10시간 앉아있었을 때 한 2번 일어나나? 밥 먹을 때 한 번, 화장실 갈 때 한 번, 이렇게. 오줌을 참지 않는 우리 애들도 문제지만 오줌 참는 나도 문제인 거야. 나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운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와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와요. 정말로. 그렇게 내가 나한테 각인시키려고. 근데 우리 애들도 문제야. 우리 애들도 기억상실증이 있어. 지금 내신 대비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다 하나같이 저 단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저 내신 끝나면 단어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내신 끝나면 다 까먹음. 다들 그런 거니까. 관리 하는데요. 10시에 갔다 10시에 나왔다. 그 쌤 관리 잘해. 완전 10시에 가면 10시에 나오고 숙제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 이런 말 들으면 좋아 보이세요? 저는 위태로워 보여요. 아이들 대학 보내시려면 혼자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되고, 그게 가장 빠른 길인데, 저는 조금 위험하게 들려요, 그런 말들이. 엄마 말은 이제 잔소리죠. 선생님 말이 더 잘 먹힐 때가 있죠.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딱 2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침, 저녁 맛있게 차려주는 거, 그리고 인성교육 시켜주시는 거. 인성교육은 아닌 건 아니다, 엄격하게 부드럽게 훈육해주시고, 항상 그르치든 실수하든 실패하든 네가 몸에 힘을 빼고 뒤로 나자빠졌을 때 너의 엄마 아빠 뒤에서 받쳐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아이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큰 일을 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큰 일이 맡겨지지 않았어요.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한 마인셋이라 생각하는데요. 빗자루질을 한 번을 해도, 커피를 한 잔을 타더라도, 택배 상자를 하나를 싸더라도, 한글 문서 하나 타이핑을 할 때도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과 손길과 모든 마음이 100명, 1000명에게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수 없이 정성껏 열과 심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을 해내면 그 다음번 큰 일이 맡겨지고, 그리고 더 큰 일이 맡겨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마인셋이야. 제가 뉴진스 좋아하는 거 아시죠? 뉴진스 데뷔 직캠을 보시면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저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어요.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싶어요. 포장의 중요성이 진짜 크죠. 똑같은 된장찌개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된장찌개에 두부 2개 정도 들어가 있고, 호박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뭐 이런 된장찌개가 다 있어? 이래요. 근데 그 된장찌개에 네이밍을 잘 붙이면 모든 상황이 전복됩니다. 옛날 된장이라는 네이밍을 붙이게 되면요, 그렇지, 옛날엔 이렇게 먹었지. 이게 포장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일반화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요, 첫째보다 둘째가 더 잘 돼요. 왜냐면 첫째한테 그렇게 매달려서 완전 집착하고, 공부를 했네 안 했네 막 숙제 때문에 막 씨름하고 이런 모습을 둘째가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가지고는요, 여우같이 잘해요. 보통은 첫째보다 둘째가 더 잘 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것 같아 진짜 완전이야 이러셨어요?
이게 일반화예요. 왠 줄 아세요? 첫째가 너무 잘하고요. 둘째가 같이 썩이는 집도 있습니다. 일반화가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싸잡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전부 일반화를 하는 거지. 모든 매사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해. 아찔해. 아이는 믿는 만큼 크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지경이 크면요, 크게 성장하는 거고요. 아이의 잠재력을 자꾸만 의심하며 딱 그만큼밖에 못 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조금 슬펐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인풋에 대해서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맞나? 나 손해보고 있어. 명백한 거예요. 인풋이 너무 많은데 아웃풋이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씩 하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단어를 외울 때 1000개를 외우면 그 중에 10개가 나올까 말까 한다. 운동을 할 때 정말 100개 스쿼트를 하면 엉덩이가 조금 뽕긋 오를까 말까 한다. 우리네 인생의 인내와 성장도 많이 아프고 조금 성장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본전과 매몰 비용에 대한 생각을 접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엄격하면 아이는 거짓말해요. 그 순간은 무조건 모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혼나는 게 무서우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타일러서 혼나는 게 아니라 엄청 엄격하게 빡세게 혼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그냥 엄마한테 편하게 숙제 못했다고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 완전 진짜 난리 나겠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숙제했어요. 내가 널 사랑해서야 라는 그 충분한 믿음이 없이 아주 경직된 엄격함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연력학 법칙, 엔트로피 뭔지 아시죠? 뜨거운 커피는 차가워지고 향수는 증발하고 우주는 팽창하고 모든 것은 무질서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일주일 어떤 관계나 어떤 생활이 꾸준하게 유지된다면 누군가 애쓰며 붙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덜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치예요, 이치. 요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모든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에 있어서도요, 대학생 때부터 책을 읽어가며 명심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사랑은 나란히 선 나무예요. 스스로가 위로 올라가고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 나무가 나무끼리 부둥켜 안기 시작하면 그 성장이 저해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덕을 보고자 접근하는 것도 정말 그거는 건강치 못한 생각이에요. 나는 나로서 더 탄탄하고 건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나래야, 너는 정말 아빠 같은 사람 만나. 아빠같이 너를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거는 알겠는데, 저는 이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역할과 기능은 정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엄마는 엄마로서 존재하는 거고, 딸은 딸로서 존재하는 거고, 아빠는 아빠기 때문에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훌륭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 언니랑 엄마 맨날 저한테 예민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 어느 정도 예민한 거 인정. 그런데 무례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말의 힘이에요. 말의 결. 저는 정말 말을 나이스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요, 저도 날카롭게 말할 수 있고, 저도 뾰족하고 아주 마음 아프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상하겠지 싶어서 돌리고 조금 더 부드럽고 완곡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 사람을 아프게 할 자격은 없다니까요. 그게 선생이 학생이든 학부모님이 선생에게든 엄마가 아이에게든 아내가 남편에게든 모든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있고 갖춰야 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적어도 말을 거칠게 하고 노골적으로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면 그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가치관이 맞아야 돼요. 저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가 모든 게 다 맞아. 근데 말의 결이 안 맞아? 그러면 힘들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외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보다도 마음의 결, 말의 결, 가치관의 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거의 모든 최악의 조건에서도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랑에 관해서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좋은 배우자 고르는 방법? 제가 그걸 알겠냐고요. 일단은 저도 미혼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 이런 것만 오늘 조금 찍어볼까 합니다. 제 나이쯤 되면 정말 조건을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20대 때부터요, 조건은 정말 조건일 뿐 조건 적당히 따지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건의 가장 큰 변수는 가변성이기 때문이에요. 조건은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치 않는 무언가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 사람이 예뻐서 좋다면, 또는 그 사람이 잘생겨서 좋다면 외모는 언젠간 늙고 추레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좋다면, 또는 그 사람이 잘 살아서 좋아 라고 한다면 그 돈 내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의 주머니 상황이 가벼워졌을 때 그 사랑도 같이 끝난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아주 못생겨지고 추레해졌을 때, 이 사람의 주머니가 너무나 가벼워졌을 때도 그 사람을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충만한 삶이에요? 조건을 보고 결혼했을 때 그 조건 나 다 준대요? 그거 다 내 거래요? 절대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내가 스펙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존감이 낮은 생각은 없어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커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대로 온전한 나무처럼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성장하고 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결혼의 핵심은요, 이 세상에 사랑을 이어가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겪게 되는 가장 퓨어한 상태의 사랑이 뭐죠?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을 하긴 싫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그리고 아래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물려 이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수단이에요.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나 고통스러워, 나 너무 후진 모습이야. 그런데도 나 충분히 사랑해줄 수 있니?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는 상대를 찾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애써서 어필할 필요 없이 저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fully appreciate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정서적 지능이자 전 진짜 지적 지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여고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왜냐면 그때 우리 학교별 수업하고 있었으니까, 야 너네들 신랑감 나중에 데려왔을 때 정말 웃긴 사람 데려와. 정말 니들이 타협해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요? 그랬는데, 니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즉 너를 웃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 중에 최고야. 그래서 제 이상형이, 저는 최준, 양세바리, 조세호 이런 사람 진짜 좋아해요. 웃겨야 돼요. 일단은 결핍에 관해서도 저는 항상 오래 생각하는 편이에요. 나를 알아야 살거든요, 사람은. 근데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결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 누구나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만족스럽다고들 해요. 결핍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결핍은 최고의 컴플렉스예요. 나를 발전시키는 최고의 원동력이 되는 건데요. 결혼은 상호 보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점을 옆에서 채워주는 거. 그런 결핍을 알고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동시에 결핍에 대해서 주의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 결핍 때문에 쓸데없는 겸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래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남이 가졌을 때 그거를 순간적으로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을 봐야 되는데 나에게 없으니까 그게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고, 내가 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옆에서 자꾸만 채워주려고 그러고 나를 보완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내 결핍을 채울 의지가 없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요.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널 채워보려고 했는데 너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나에게 이제 없어. 이게 진짜 슬픈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나 이 노래 진짜 슬퍼해. 진짜야.
결국에는 귀결은 또 똑같아요. 결국 모든 만사의 주인공은 나야.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한다. 너무 좋아 지금. 저는 항상 막 밝고 막 광광거리고 활발하고 시끄럽고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지금 한강에 거의 아무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비가 오고 있고 정말 저는 이런 고요한 순간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진짜 이가 아니라 아이라니까? 나 그거 감추고 사는 거야. 정말이야.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 저는 이런 부분 되게 많이 신경 써요. 내가 어렸을 때 내 옆에 있었던 선생님이 나의 20대, 30대를 좀 내다보고 나를 인격적으로 좀 성장을 시켜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한 애들도 되게 많고요. 모든 상황이 되게 무거운 애도 있어요. 제일 이지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걸 제일 어렵게 지나가고 얘한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야. 항상 큰일일수록 정말 가볍게 깃털같이 지나가고 정말 미친처럼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어야 하는 건데 문제를 계속 키우는 거야. 계속 키우는 거야.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제가 만나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아이한테 항상 미안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뿐이겠어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잘난 엄마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미안하다. 항상 이런 사람도 많아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걸 해주고 싶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요, 그 아이에게 그 엄마가 우주예요. 그 상대에게 그 사람은 전부이고 우주예요. 더 좋은 것을 입지 못해도, 더 좋은 걸 먹지 못해도 그냥 함께라는 그 자체가 충족되는 우주예요. 우주. 그게 전부라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아이와 어른 사이에서도 또는 사랑에서도 또는 비즈니스에서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내 입장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인 간에 다퉜어요. 싸웠어요. 당연히 단적으로 싸울 수 있죠. 왜냐면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다툰 날 그날 무조건 풀어야 되는 사람 있죠. 내 감정 해소해줘. 나 지금 너무 화났어. 나 지금 이거 풀어야 돼. 안 풀면 나 진짜 못 버티겠어. 약간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문제예요. 감정이 정말 풀 차지가 됐을 때는 그 감정에 뜸을 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날 제일 잘 알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해석하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가 알아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야. 그러니까 넌 기약 없이 그 시간 기다리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방어 기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점쳐보려면 내가 이 사람의 방어 기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래요. 보통은 부부 또는 연인에 해당되는 문제겠죠. 왜냐면 내 자식 새끼 어떻게 안 기다려줘. 내 부부나 연인 간에서는 이런 방어 기제까지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보면 사람들은 다 3, 3, 5 어울려 모여 살아요. 지혜롭게 산다면 어느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타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은 운전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흠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운전이랑 똑같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답이 없을까?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좀 추상적인데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고가 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 그래 좀 접촉사고 났어. 그럼 해결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자. 용기를 가져. 괜찮아. 사고 나면 어때? 실패하면 어때? 야, 빨리 일어나. 야 빨리 털자. 일어나. 할 수 있어. 이 용기, 회복력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실망시켰어? 다시 하면 되지. 사업에 실패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젊은데 뭐 툭툭 털고 다시 한번 해보자. 망쳤어? 괜찮아. 다시 싸워보자. 우리 용기 낼 수 있잖아. 용기 내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용기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말들, 뭐 남들이 하는 생각 사실 진짜 나만큼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슈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선을 그어드리고 선생님을 토닥토닥 위로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볼 겁니다. 강사쌤들 필수 시청해요.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부터 선생님들한테 드려볼게요. 짜잔! 퇴원에 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으니까 제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각자의 마음에 쿡쿡 박히는 그런 말들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그냥 흘리세요. 학원이 영원한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신밖에 없어요. 그게 원래 디폴트 값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녔던 학원을 고3까지 다녀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학원은 백화점이자 쇼핑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매하는 이치와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을 그만두는 이유는요, 꼭 선생님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친구가 다니는 학원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 집안의 사정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요. 분위기를 환기해보고자 하는 단순한 리프레싱의 차원에서 학원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집에 있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학원을 그만두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으니 그 이유를 퍼스널리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그렇게 저희 선생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이동하고 오고 들락거리는 이러한 어떤 현상은 학원의 당연한 현상이니 선생님께서 그것을 너 때문인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지. 내가 완벽했으면 나가지 않았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이 학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부족하거든요.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도 어떤 부분에서 갈증을 느껴서 이제 다른 학원으로 이동할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당하게 퍼스널리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자료가 부족했구나. 내가 직보 때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시간을 확보해주지 못했구나 등등등 나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어떤 면모에서 그 퇴원의 사유를 퍼스널리하게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그 이상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러면 피해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학원 일을 오래 하기 힘듭니다. 이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강사라면요 100% 수반해야 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훈련하는 것도 우리의 직업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퇴원 때문에 마음 아픈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서로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는데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카톡 이별을 통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감정이 아이가 이렇게 떠나가는 퇴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나이가 많은 대선배 강사 선생님들도 퇴원에 있어서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항상 마음이 아픈,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감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이 강사 일을 하면서 또는 이제 원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조금 일찍 깨달은 건 이거를 빨리 훈련하고 내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타버려서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지금 퇴원 이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이거를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내 마음의 굳은 살을 좀 만드셔야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의 상대는 아이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른이고요, 상대는 아이거든요.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과 끝이 정말 좋아야 해요. 시작에 이 아이를 정말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오히려 끝은 훨씬 더 좋아야 하거든요. 더 꼭 안아주고 품어주고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학부모님이 전화 오셔서 선생님 정말 잘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한 번은 바꿔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라고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꼭 내가 아니어도요, 꼭 우리 학원이 아니어도요, 이 아이가 정말 멋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네 일입니다. 그러니 나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잠깐만, 나 이러면은 약간 MG 아니라고 했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거든. 이렇게 뭔지 알지? 핸드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어머님 전 괜찮아요. 지금 저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우리 나래를 신경 쓸 때인 것 같은데요. 나래가 어법은 괜찮은데요, 독해도 꽤나 잘하는데요, 독해를 한국어 의미 기준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어는 지금 실력을 좀 유지하고 하면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국어 실력을 좀 힘량시켜주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또 많이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이 아이가 다른 학원을 이동했을 때 보완하면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약간 고충을 토로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짜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이 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어머님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을 오해하시거나 전달 방식에서 중간에 어떤 다른 직원분들이 선생님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함?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원망감? 진짜 너무 열받는 거, 이런 것들. 저는 정말 윗사람 또는 이 경영이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이 말의 결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똑같은 말을 전달할 때에도 사실은 진짜 직접적으로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꼭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나마 이 연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나의 사람들, 즉 나의 강사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더 잘해야 되느냐? 아이들보다 선생님들한테 더 잘해야 돼요. 선생님들의 마음을 챙겨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길게 가는 방법일 수 있다고요. 제가 어떤 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쌤은 이제 단과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당연히 아이들이 많은 만큼 이제 회전율이 있는데 실장님한테 매주 그냥 통보가 온대요. 선생님 3명 퇴원입니다. 오늘은 5명 퇴원입니다. 이렇게 띡띡 하나씩 카톡이 온대요. 그럼 매주 오늘은 몇 명 퇴원할까 하는 생각으로 학원을 가신대요. 물론 뭔가 제가 모르는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전달 방식이 그렇게 옳다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말이라도 선생님 몇 명의 퇴원이 나왔네요.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더 들어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 이렇게 퇴원이 나왔는데요. 엄마인 제가 봤을 때 살짝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잘 보시고 참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요 정도의 전달이면 훨씬 더 센스 있지 않는가. 요것뿐만 아니라 원장님이 조금 인격적으로 선생님을 모독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장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보통 일터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나도 중요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터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상사도 되게 많아요. 과연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상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상사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쩔 TV 뭐래? 약간 이런 생각 들어. 그러면 좀 힘들지 않는가?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장이 되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피카츄에서 라이츄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사의 조언을 내 마음의 거리낌이 거의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만큼 내가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막말을 하는 그런 상사 빼고는 이 학원이 너무 좋고 이 직장이 너무 좋아. 그러면 단순히 선생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돼요. 누군가가 쓴말을 하거나 마음 아픈 말을 했을 때 그냥 귀 닫고 안 들으시면 튕겨나가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의 충고를 들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충고와 조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나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잘난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조언과 좋은 에너지를 들으세요. 짜잔! 이제 강사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인생의 정말 90% 이상이 강사 일이에요. 주말할 거 없이 밤낮 할 거 없이 정말 새벽을 밝히며 밤을 밝히며 이 일을 하세요. 근데 강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에너지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밤을 새서 새벽까지 일을 해서 멋진 컨텐츠를 만든다 해도 그 다음날 무대에 서서 비실비실 거리면요, 좋은 선생 아니에요. 조금 컨텐츠는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을 만났을 때 훨씬 더 깔끔한 전달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선생님이에요. 다들 보시면 와, 이 쌤은 진짜 컨텐츠가 완벽해서, 이 선생님은 정말 커리큘럼이 정말 화끈해, 지대 간지 작살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컨텐츠는요 부수적인 거고요, 선생님의 에너지와 선생님의 전달력, 티칭법,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관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어떤 좋은 기분과 행복한 에너지와 건강한 생각 같은 것들, 생기를 죽이는 모든 것을 다 경계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런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가 아닌 나의 모습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강사로서 손날에도 행복한데요,
친구들 앞에 있는 손날에도 행복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을 때, 운동하는 손날에도 행복해요. 그리고 루피 굿즈를 사는 그런 손날에도 행복해요. 행복한 나의 모습을 여러 가지수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강사로서 조금 힘들어도 다른 모습에서 그 행복함으로 그 우울함을 상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강사가 90% 이상이라면 그 강사 일에서 조금 좌절했을 때 정말 이 인생의 8알이 우울하고 힘든 거잖아요. 강사는 우리 인생의 직업 딱 그 정도 일부일 뿐이에요. 짜잔! 저는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믿어야 되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정말 내가 행복한 나의 삶을 살 수 있고 결국에는 잘 풀릴 것이다. 지금은 과정일 뿐이다. 더 멋있어질 거야. 더 예뻐질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하는 나의 모습을 믿으셔야 하는데요. 전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은 믿지 않으면 애쓰게 되어 있어요. 이 애를 쓰면서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거든요. 애를 쓴다는 것의 반대는요, 좀 몸에 힘을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가시려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면 편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몸에 막 힘이 들어가고 어렵고 힘듭니다. 혹시 지금 내 모습이 내 성에 차지 않고 항상 부족하게만 보이고 왜 이 정도까지밖에 못할까 하며 항상 자책하시는 분 계실까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스스로를 그렇게 코너까지 몰아붙이는 건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 5년 전? 10년 전? 뭐 20년 전도 괜찮아요. 그 어린 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진짜 못 쓰겠구나. 엉망진창이구만.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말 하고 싶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보듬고 싶을 거예요. 힘들구나. 에휴, 안 됐다. 애썼어. 외로웠지. 그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었던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싶으실걸요? 이게 바로 내면 아이인데요. 어렸을 때 내가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상처가 되었던 내 내면 아이를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그 아이를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내 모습도 미래에는 내 내면 아이가 될 거니까 몰아붙이면서 벼랑 끝까지 내 자아를 못살게 굴지 마시고 그때 되게 불안했겠다. 그때 정말 서운했겠다.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내면 아이를 좀 보듬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퇴원이 나왔다. 그런데 다른 감정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냥 학생이 학원을 그만둔 건데 왜 자존심이 상했나? 내가 어렸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나? 무시당하고 있는 내 어린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너 무시당할 만하니까 무시당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죠.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잘못된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어떤 감정을 느끼실 때 그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인식하시고 애써서 지각하셔서 그 감정의 뿌리를 빨리 찾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나 거의 도인이야. 근데 제가 진짜 조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저의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되게 단순하면서도 조금 복잡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은 뭐 맛있는 거 한번 먹고 까먹거나 아니면 잠 한 번 자면은 까먹거나 솔직히 말하면 한 5분만 있어도 그걸 까먹는 그런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남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되게 예민하게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긍정이라고 해서 남이 부정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나도 부정이 되는 거야. 뭔 줄 알아? 이게 되게 괴롭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틀리는 거지. 나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맞춰 생각하는 거지. 이것도 난 잘못된 거지. 오늘의 컨셉은 학원 강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면 나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와 부모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저거 나 알고 있어. 선생님 저 잘 알아요. 근데요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충격으로 아이를 바꾸려고 하셨던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집에서요 아이를 돼지라고 부른대요.
야 돼지야 밥 먹어. 돼지 우리 돼지.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어머님 돼지라고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엽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유 근데 살 좀 빼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약간 진지충인 것도 있고요. 그냥 그 아이의 자존감을 계속 깎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돼지야 전혀 안 웃겨요. 전혀 안 귀여워요. 그냥 그 아이가 계속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법한 그런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아유 워낙 돌대가리여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돌대가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 딸이지만 돌대가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 그래서 남이 봐주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어요. 아이는 충격과 자극으로 바뀌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푹 담길 정도의 사랑, 그런 지지,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라 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살 빼라 절대 안 빼요. 공부해라 절대 공부 안 해요. 스스로가 좀 빼볼까? 이제 슬슬 공부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바뀌는 거고, 그때를 우리는 같이 기다리는 거지 절대 충격과 자극으로 바뀌지 않아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질에 관한 파악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학원을 다녀야 할까?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이것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건 우리 아이 기질이 어떤 기질인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 우리 아이는 워낙 느긋하고 워낙 이지한 아이예요. 그러는데 엄청 빡센 공부를 시킨다? 무조건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는 성격이 되게 급하고 되게 휘뚜루마뚜루 공부를 해서 양적인 공부를 채우는 애야. 근데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그런 티칭을 한다? 무조건 실패합니다. 한 문제 중에서도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애야. 근데 100명, 200명 들어가 있는 수업을 듣고 있어.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실패합니다. 성적이 왜 안 올라요? 공부하는데 왜 안 늘어요? 그 한 끗 차이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공부보다 학원보다 입시보다 진짜 이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 같아요. 이 기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수박 겉핥는 식으로 모든 걸 어레인지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진짜 중요한데 어찌 말해야 되노? 세 번째는요, 엄격함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부모님이 되게 엄격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모든 자기의 퍼포먼스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귀에 들어갈까봐 정말 벌벌 떠는 그런 애였어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기 때문에 살짝 그런 실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도 무조건 거짓말해. 빨리 지나가고 빨리 모면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들을. 근데 거짓말은요, 약도 없어요. 얘가 생존 본능으로 얘가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좀 틀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졸업을 하고도 한참 남은 아이예요. 근데 걔가 주말에 보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걔 때문에 출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걔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익명의 제보자에게 제보를 받았죠. PC방에 있어요. 지금 롤 때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톡도 아니야. 그때 문자로 해야 돼. 뭔지 알지? 문자로. 너 지금 어디 PC방에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 당장 뛰어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엄청 뛰어온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딱 왔는데 딱만 쳐다보고 있어. 자기 잘못한 거 아니까. 저도 정말 화가 나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래야, 너 PC방에서 여기까지 뛰어올 때 기분이 어땠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이 감정을 꼭 기억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네가 잘못한 걸 알고 있고 나한테 어떻게 혼날까, 나한테 어떻게 변명을 할까, 그렇게 걱정하던 불안함, 그거 꼭 기억하라고. 그 감정으로 네가 충분히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가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진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3년 내내 속 한 번 안 썩이고 졸업했어요. 제가 강사 일을 시작했을 때 배웠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아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크게 혼내지 말고 오히려 작고 가볍게 혼낼 줄 알아야 된다. 저 이거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도 좀 이지하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센스가 어른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아이들이 평소에 잘못을 했을 때도 저는 진짜 살짝 유머러스하게 풀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제가 그래요. 그럼 애들이 푹 숙이고 있다가 제 눈을 봐요.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안 웃겨요? 아니 애들 혼내는데 그렇게 뭐 시리어스할 일이 있나? 전 좀 웃겨요, 그 상황이. 그래서 분위기가 살짝 누그러져요. 그럼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네 무슨 생각하고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걔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죄송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 이걸 들으면서 아실 거예요. 안다고요 선생님.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라고요. 큰일일수록 조금 가볍게 지나가는 센스는 어른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감정적인 것을 잘 받아주지 않는 부모님도 계셨거든요. 진짜 이건 문제예요. 아무리 남학생이어도 아무리 수염이 시꺼멓게 나도요. 아이예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살짝 감정적인 어리광 이런 걸 했을 때 아유 무슨 그런 말을 해. 아빠 공부나 해. 이렇게 해서 치워버리면요. 그건 진짜 치명적인 것 같아요. 제가 배우기를요. 지나가는 신음소리에도 기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냥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말들, 토로하는 것들 기민하게 반응해 주셔야 한다고요. 만약에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너무 지쳤어. 엄마 나 너무 외로워. 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없다. 그럼 이 아이의 기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뭔가를 말해도 변하는 게 없구나. 나 혼자 소화하고 나 혼자 곱씹고 이겨내야 하는 세상이구나 해서 결국엔 회피형 인간이 돼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뭔가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풀어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말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라는 게 이제 바뀌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이거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지치시겠지만 그리고 일일이 반응해 준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 알아요. 그래도 5번 중에 2번만큼은 받아주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 5번째는 진짜 중요해. 어머님이 살짝 우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오셔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아이는요 너무 밝아요. 구김살이 없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노력형 밝음이에요. 엄마가 집에서 우울하니까 자기라도 밝아야 된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외로워도 어려워도 계속 밝으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이니까 딱 한마디 했거든요. 아래야 힘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해도 돼?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모두가 우울하대요. 자기까지 우울하면 집안 분위기가 초토화가 된대요. 자기가 오히려 더 발랄하게 더 행복한 척을 해야 그나마 분위기가 중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럴 필요 없다고. 분명한 건 집안의 전체 분위기를 아이가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아이와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쓰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이가 완전 감정적으로 멜다운이 돼서 진짜 완전 혼자서 씩씩거리고 울고불고 막 썽을 막 내고 있을 때요. 일단 가만히 내비두세요. 말리려고 하거나 달래려고 하거나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내비두세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분출이 되어야 해결되는 감정입니다. 감정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다 울게 내비두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세요. 실컷 울어 괜찮아. 그냥 감정을 분출하라고 하세요. 그 분출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정이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알아차릴 기회를 주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벅찼어?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감정을 스스로가 지각하고 알아차릴 기회를 주세요. 그게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동감 후 해결이에요. 만약에 걔가 어떤 말이라도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돼. 혼자도 나 너가 말하는 거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나 이제 알았네.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지? 완전 동감해줘야 된다고. 야, 뭐 그렇게 느끼냐? 그런 거 할 줄 다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야, 진짜 서운했겠다.
야 완전 억울하겠다 이렇게 동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어머님 아버님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땐 안 그래도 그 메시지에 권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메시지에 지시사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거 나 이겨냈어, 너도 그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지만 선생님은 그때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네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너는 조금 더 다를 수 있고 너의 상황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더 자괴감을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뭔지 알죠? 야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 그리고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살만한 곳이다 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나래가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렇게 되면 꼭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약간 그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적인 것만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화창하면 야 거기가 사막이 된다. 우리 인생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슬플 수 있어, 외로울 수 있어, 괴로울 수 있어. 그런데 그것도 일부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네가 느끼는 행복감의 달콤함은 훨씬 더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게요, 실패거든요. 네가 뭔가를 확실히 그르쳐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네 등 뒤에 있다. 이 얘기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학원 오픈했을 때 정말 내 이름을 건 학원을 시작하고 나서 일이 정말 많아지고 부담감도 엄청났고 하여튼간에 힘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매일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압박을 많이 느끼니까 야 너 실패해도 라면 먹고 살면 되지, 괜찮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전 진짜 위로가 많이 됐거든요. 제가 실패해도 라면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사람들의 두려움의 결국의 뿌리는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잘하고 있고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의 압박감을 정말 저한테 도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어른한테 정말 많은 게 달려있어요. 어떤 애가 나가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요. 그러면 어떤 때는 힘 좋네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야 너 다시 들어갔다 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띠꺼워지는 거 뭔지 알지? 그거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날에는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정도의 그런 띠꺼움이 되는 거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과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었을 때 그 사이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말인 거야. 뭔지 알지? 이게 진짜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 정말 내 자식이고 내 새끼여도 거리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선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에너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자기를 위한 것인지 텅 빈 메시지인지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특히 요즘 애들은 쓴소리, 자극, 비난, 질책, 빠따, 더 강압적인 거 이런 걸로 바뀌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순나리 랄라리.